만약에 말이죠. 어떤 자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애초에 발견되면 안 되는 증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과정이 잘못됐을 때 과연 그 결과, 즉 정의는 바로 설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영장을 딱 보여주는데 거실만 수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경찰이 슬쩍 안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는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.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이밀면서 자백을 받아냈다면 과연 법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이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모든 건 허락되지 않은 문이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. 때는 2019년 11월입니다. 환경도 특별사법경찰이 한 환경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는데요. 혐의는 대기 측정 기록 조작이었어요. 그래서 법원이 내준 영장에도 아주 명확하게 딱 적혀 있었죠. 2017년 특정 기간에 대기 측정 관련 자료만 가져가세요 라고요.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이 영장은 그 회사를 전부 다 뒤질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직 거실, 그러니까 대기 측정 기록이라는 특정 공간만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였던 거죠. 수사관들은 절대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수사관들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영장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통화 녹음 파일 73개를 발견합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요, 대기 측정 조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범죄, 바로 뇌물수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. 거실 수색하러 왔다가 안방에서 금고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이 등장합니다. 이름하여 독이 든 나무의 원칙입니다. 복수독과 한자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. 말 그대로 독이 든 나무에서는요, 당연히 독이 든 열매가 열리겠죠? 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.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, 이게 바로 독이 든 나무예요. 그럼 그 나무에서 나온 자백 같은 2차 증거는? 그렇죠. 독이 든 열매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무도 열매도 둘 다 증거로 쓸 수 없다. 이게 바로 독수독과 원칙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에서 독이 든 나무는 뭘까요? 네, 바로 영장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가져온 그 73개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. 이 증거는 애초에 수사관들이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법의 경계를 넘어선 결과물이었던 거죠. 그렇다면 독이 든 열매는요? 바로 그 불법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받아낸 피고인들의 자백입니다. 과연 이 자백이 독이 든 나무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이야기는 이제 그 지점으로 향합니다. 자, 수사관들은 이 독이 든 나무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? 그들은 이 불법 증거를 이용해서 독이 든 열매, 즉 자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시간의 흐름입니다. 수사관들은 이 위법 증거를 발견하고도 무려 1년 5개월, 그러니까 17개월 동안이나 새로운 영장도 없이 그냥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이 파일을 근거로 새로운 뇌물 수사를 시작했고 2021년 6월 마침내 피고인들을 이 위법 증거로 신문하기 시작한 거죠.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불법 녹음 파일은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. 검사가 피고인들한테 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추궁한 거죠. 자, 이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.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.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미 다 끝났구나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1심, 2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한번 엇갈리는데요. 여기서부터 진짜 법정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1심과 2심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. 녹음 파일이 위법한 건 맞다. 하지만
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다. 자백은 유효하다.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죠.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대법원은 과연 그 자백이 불법 증거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법원,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. 이 중요한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그 최종 심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마침내 대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사건 번호 2023도 1117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.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. 대법원이 왜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. 첫째, 17개월 동안이나 증거를 불법으로 보관한 건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습니다. 둘째, 이 불법 파일이 없었으면 애초에 뇌물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죠. 즉, 수사의 첫 단추부터가 오염됐다는 겁니다. 셋째, 이 파일이 피고인들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됐고, 넷째, 조사 바꾸면서 자백하기까지 시간이 2, 3개월밖에 안 돼서 그 압박감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사가 이 자백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사건의 결론을 통해서 정의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이 사건 다시 재판하세요 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. 이제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통화 녹음 파일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얻어진 자백까지 전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. 이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도 정당하다. 범인을 잡는 결과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 과정이 법의 테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 역시 정당성을 잃는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것입니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? 만약 불법 증거로 얻은 자백을 자꾸 인정해주면 수사기관은 에이, 일단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증거만 잡으면 돼. 자백은 나중에 받으면 되지. 이런 위험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이 판결은 바로 그 유혹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.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범죄자를 처벌하는 결과적 정의와 그 과정의 공정함을 따지는 절차적 정의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? 쉽게 정답을 내릴 순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